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장수의 주말의 영화 이야기. 오늘은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이 맨체스터 바이 더 시는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는 그 맨체스터가 아니라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바닷가에 있는 인구 한 5,000명쯤 되는 자그마한 소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조그마한 소도시 이름입니다. 자, 이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각본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케네스 로너건이라는 감독, 영화 지금 한 8개 만들었는데 만들 때마다 많은 화제를 불러왔던 사람인데요. 이 케네스 로너건의 영화는 You Can Count on Me라고 가족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멋진 영화를 한 10여 년 전에 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영화를 별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작이 아니라 과작을 하는데요. 이 감독이 각본도 직접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그 아카데미 주연 나무상을 받은 케이시 애플렉, 이 배우는 덩치도 조그만하고 왜소하고요. 미국 사람 치고 또 B급 액션 영화나 드라마물에 주로 출연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주연을 해서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봤을 때 스타성이 별로 없고요. 또 최근에는 같이 공연을 했던 한 여성 배우를 갖다가 좀 큰 실수를 해서 할리우드에서는 어떻게 자질이 저런 사람을 아카데미상을 줄 수 있느냐라는 비난에도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작고 몸매도 좋지 않은 이 케이시 애플렉이 이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서 정말 혼연의 힘을 다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겨울에 미국 동북부의 작은 마을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서민 아파트에 한마디로 아파트 관리 일을 해주는, 그야말로 지하에 방 하나 받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이 화장실 막히면 뚫어주고 전기 안 들어오면 전구 담아 바꾸어주고 눈 오면 아파트 앞을 쓸면서 이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 소장이 왜 사람들한테 당신은 일은 잘하는데 불친절하냐니까, 사과는 네가 해라, 나는 일만 한다, 돈은 당신이 다 벌어가지 않느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술집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한테 가서 주먹을 날리기도 하고요. 어딘가 엄청난 한을 간직하고 또 억눌린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비춰지는데요. 영화가 한참 진행될 때까지 이 사람이 왜 이런 상태인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공 케이시 애플렉이 형이 죽었다라는 전화를 받고, 저 케이시 애플렉은 이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마을에서 1시간 반쯤 떨어진 보스턴에서 변두리 서민 아파트에 한마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형의 친구가 형이 임종을 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형의 친구를 연락을 받고 형이 임종한 병원으로 가면서 이 리가 해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스토리가 쭉 진행되어 가면서 군데군데 플래시백이라는 해상 장면으로 이 사람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서민들이 흔히 그러듯, 자, 형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형수라는 사람은 행실이 불량하고 알코올 중독자에 마약도 하고 해서 일찌감치 가출해서 없습니다. 이 영화의 제일 시작 장면에 배를 타고 형님 조와 또 이 영화의 주인공 리가 조카 패트릭과 더불어서 이 마리 클라우디아라는 배를 타고 어선입니다.
행복하게 낚시를 갔다 오는 장면이 영화 처음에 나옵니다. 자, 이 영화가 어떤 성격의 영화일까? 대충 듣기는 했지만 형이 죽어서 조카를 데리고 떠나는 로드무비인가? 저도 사실 영화 내용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때로는 영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봐야 영화가 더욱더 감동적이긴 한데요. 이 영화의 장면은 한겨울에 미국의 이 보스턴 변두리 아파트에 이 눈이 덮인 골목길 장면, 또 한겨울에 이 맨체스터 바이 더 시로 가는 황량한 길, 또 나름대로 너무 황량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은 그야말로 관조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바닷가의 경치, 또 거리의 나무들, 또 조용히 멀리서 바라보는 마을, 또 지나가는 차의 모습들을 굉장히 서정적으로 많이 비춰지는데, 그렇게 서정적으로 비춰지는 이 모습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의 마음처럼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쌓여있는 눈처럼 한마디로 가슴을 쓰라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는 주변의 경치와 배경을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묘사하는데 한마디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들은 마치 연극처럼 계속 사람들끼리의 논쟁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로써 풀어가는 영화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화들 중에도 성공한 영화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자연을 보여주지 않고 배경을 보여주지 않고 사람만 보여주는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거나 마치 아주 싸구려로 제작한 소품 영화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는 이 주변의 겨울에 미국의 동북부의 겨울이라는 것은 혹독합니다. 그런 어떤 앙상한 겨울과 또 그 속에서 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리라는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도착해서 의사를 만나고 또 이 친구, 형의 친구 조씨, 집안끼리 또 잘 아는 이 조씨가 아침에 같이 있다가 형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차를 밟아야 되냐 하는데, 이 친구는 이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떠나서 혼자 근처에서 멀리 가지는 못하고 1시간 반 거리에 있는데 가끔씩 여기로 오곤 합니다. 고향이죠. 근데 형이 갑자기 쓰러져서 저렇게 됐다. 이제 그러면서 형을 영안실로 가서 얼굴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까 이제 미국에도 장례식장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과거에 형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니까 심장에 우려증이 와서 심장 근육이 약화되어서 많이 살아봤자 5년밖에 못 산다 하면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때 동생 리도 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형은 동생 리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또 형실이 좋지 않은 마누라가 떠난 뒤에도 아들 패트릭을 어릴 때부터 아주 성실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 떠나가면서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명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까 형이 동생을 이제 맨체스터로 돌아와서 자기 형 집에 살면서 조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좀 키워주라 그러면서 양육비도 남겼고 보스턴에서 이사를 올 이사 비용까지도 남겨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패트릭은 어릴 때 첫 장면에 초딩 정도 되는 애가 그간에 이제 커서 16살짜리 고등학생인데요. 학교에서는 이 아이스하키 선수, 농구 선수도 하고 여학생들에게 인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스하키 연습을 하는 조카를 데리고 와서 장례식장에 같이 가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이런 비참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병원에서 시신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장례식장까지 오는 비용과 그 다음에 국도로 오는 비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동네 묘지에 묻으려면 겨울에는 땅을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장례식을 먼저 지내고 시신은 이제 봄이 오려고 할 때 이제 땅이 얼음 부분이 풀릴 때 땅을 파서 묻어야 된다. 이러니까 조카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파면 되지 않냐니까. 그 공원묘지에 묻힌 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아서 사적지라서 사적지에는 포크레인 기계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형이 죽은 집으로 아침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어젯밤은 거기서 잔 형의 집에 와서 있는데, 조카는 친구들을 오라 그러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은 이전 듯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고, 또 남자친구들이 가고 난 뒤에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같이 자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지 그걸 왜 내한테 묻냐니까. 아버지한테 항상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서 혹 전화가 오면 따로 잔다고 이야기 좀 하라 이럽니다. 그래서 리가 봤을 때 저 패트릭이라는 조카가 저놈이 사람이냐 싶기는 하겠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며칠 사이에 장례식을 알아러 다니고, 또 헤어졌던 가족들하고 뭐 친척들한테 연락을 하고, 또 조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데, 이 친구는 맨체스터 바이 더 시로 돌아와서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해상 장면이 나오는데, 친구를 좋아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리가 과거에 딸 둘과 갓난 남자애 3명을 놓고 부인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는데, 친구를 좋아해서 항상 술을 병적이듯 마십니다. 부인은 몸이 안 좋아서 맨날 빌빌하죠. 근데 어느 날 2시까지 집에 지하실에서 친구들하고 탁구를 치고 마리화나를 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마누라가 와서 다 나가라고 과음 질러서 잘 수가 없다면서 친구들이 다 갑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집이 이 난방을 떼면 부인이 기관지가 안 좋아서 또 고통받는다 해서 난로 불을 떼는데, 또 술이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다시피 가까운, 이렇게 계속 술을 먹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에다가 나무를 넣어놓고 한 20분 거리에 있는 이 마트에 술을 사러,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차를 몰지 않고 걸어서 이제 변두리길을 걸어서 가는데, 갔다 오니까 집 앞에는 소방차가 와 있고, 이 질식하다시피 한 마누라는 소방수들이 끌어냈고, 집은 홀홀 불타고 있고,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는데, 다음날 자식들 시신 세구를 소방수들이 찾아오고, 부인은 병원에 실려가고, 자기는 경찰에 붙들려갑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이래이래했다 하니까, 경찰이 뭐 당신이 실수한 걸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가라고 하는데, 경찰총을 빼앗아서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은 나중에 이제 떠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통을 못 이기니까요. 이 책임, 자책, 해환. 그래서 이 영화는 사람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평범한 시청자들은 크든 작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또 삶의 중요한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청문회에서 나오다시피 사회의 상류층들은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습이 되고, 또 무마도 되고, 또 살아가는데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서민들은 순간의 실수가 그의 삶에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저런 실업자나 독거 노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때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서울역 앞을 지나거나 이런 노숙자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찌하여 저렇게 되었을까? 인생의 어느 과정에서 저 사람의 삶이 잘못되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이 리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고향에서는 그 부인과 자식들 간의 관계가 있던 그 모습들을 벗어날 수 없어서 불탄 집에서 애들 사진 3개만 건져와서 사진첩, 그걸 들고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근처 보스턴에 가서 혼자 이 최하층 삶을 이 반지하에서 단칸방에서 살아갑니다. 형은 그런 동생이 걱정이 되어서 끊임없이 용돈도 지어주고,
또 보스턴에 동생이 일하는 그 집 방에 와서 가구도 사다 주고 어린 패트릭을 데리고 챙겨왔습니다. 형도 물론 부인하고 헤어진 상태죠. 그렇지만 형은 건실해서 그 어선 고기잡이 배 한 척을 남기고 또 집도 남기고 또 생활비도 남기고 동생이 이사와서 쓸 돈까지도 남겼습니다. 근데 동생은 장례식만 끝나면 떠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도시에서 주변의 모든 그 도시의 주민들은 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왜 떠나게 되었는가를 다 근처에서 수근수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또 다른 패트릭 조카의 여자친구들 집에 데려다 주고 조카가 그동안에도 여자를 꼬셔서 어떻게 해볼까 하고 도대체 아버지의 죽음에는 슬퍼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이 조카가 냉장고를 열다가 냉동 닭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걸 막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어느 날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막 흐느껴서 이 조카는 도대체 아버지가 죽은 거에 관심도 없고 무슨 락밴드 활동하고 뭐 여자친구들 꼬셔서 어떻게 해볼라 하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는 놈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부친을 잃어버린 고통을 한마디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냉동닭을 보니까 조카는 삼촌한테 아버지 빨리 묻읍시다. 그 땅을 못 파면 포크레인이라도 가져와서 빨리 묻읍시다 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조카는 한 달 이상을 아버지의 시신이 병원 영안실에 냉동고에 있는 부분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조카 역시 마음의 상처가 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카는 삼촌은 떠나려면 떠나라. 나는 여기서 그냥 혼자라도 버틴다. 그리고 이웃의 조씨라는 아버지의 친구가 날 돌봐준다 그런다. 당신 가라. 당신 내 후견인도 맡기 싫어하냐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삼촌과 맨날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리는 정이 많은 사람인데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충격에서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책과 해안에서요. 그런데 연락이 옵니다. 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리의 옛날에 떠나간 부인이 나도 가도 되느냐 그렇게 오라니까 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임신했는데 어차피 가면 보게 되면 알 거니까 그 사람까지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리가 느끼는 생각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시신은 나중에 매장하기로 하고 일단 장례식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집으로 가서 다 술 한 잔씩 먹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이 리와 패트릭은 둘 다 이제 완전히 허무해지죠. 한때 형이 다 심신이 피폐해진 동생을 돌보려고 노력했고 이제 그 형이 죽고 동생한테는 철부지 조카만 남아있는데 이 조카 또한 엄마가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떠나간 엄마가 또 전화가 와요. 아, 너 아버지 죽었다며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너 한번 왔다 가라니까 이 친구는 꿈에 부품이다. 엄마가 마음도 잡았다 하고 가끔씩은 엄마한테 아버지 모르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메일로. 그리고 그 집에 왔다 가라니까 혹시 그 집에 살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집은 또 이 맨체스터 바이더시 인근이기 때문에 지는 기존의 학교를 다니고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죠. 그 친구는 거기 옆에 다 친구들이고 여자친구가 있어서 거기 떠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 집에 가니까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엄마는 과거에 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하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난 듯한 단정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이 친구는 자기가 끼일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집으로 왔는데 새아버지라는 사람한테 메일이 와 있습니다. 네가 갑자기 와서 너네 엄마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으로 올 때는 사전에 내 허락을 받고 와라.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가 혼자 남았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러는 와중에 이제 리는 형의 친구 조시 참 좋은 부부들입니다. 그 부부에게 이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길을 지나다가 옛날
부인을 만난 지 애를 낳았어요. 그 사이에 만삭이다가 둘이 이야기를 좀 하자더니 밥을 먹자더니 안 한다니까 사랑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심한 말을 너무나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가 죽었고 남편이 실수한 것 같으니까 부인이 얼마나 남편을 타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헤어진 거죠. 그 이제 이 죄의식과 상처 때문에 이 친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이 인생의 막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어져서 혼자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깨가 부딪힌 사람에게 주먹을 또 휘두릅니다. 자, 그래서 동네에서 쌍군이라고 얼굴에 상처도 나고 소문이 다 나죠. 전 뭐 이제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조씨를 사다가서 부탁을 합니다. 후견인을 당신이 맡아달라. 내 권리를 전부 다 양도하겠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조카 패트릭을 입양을 하고 그리고 그를 좀 돌봐달라. 혹시 자기가 중간에 돌보려고 거기 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만두고 짐도 싸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사람은 느낍니다. 리는 내가 조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조카 또한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배에 아버지가 남긴 배가 하나 있었는데 어선이 이 패트릭은 커서 자기가 그 배를 가지기를 굉장히 원하고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그런데 그 배가 엔진이 거의 나가서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리는 형 조가 남긴 총이 몇 자루 있었는데 그 총을 보더만은 이걸 팔아서 엔진을 바꾸자면서 조카를 위해서 엔진을 바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려고 하는 무렵에 눈은 좀 사라집니다. 장면 화면이 쭉 바뀝니다. 차마 묻지 못했던 형을 가족과 친지 몇 사람이 있어서 조용히 땅에 매장을 하고요. 이제 조카와 집으로 걸어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래도 보스턴에 있을 거니까 너하고 가끔 보려고 한다. 그리고 방 2개짜리를 구했다. 왜 혼자 사면서 2개짜리 하냐니까 네가 오면 이렇게 묵을 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낚시를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 눈이 녹아가는 봄이 올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조용히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저는 처음에 빈곤에 관한 이야기라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때의 실수로 인한 후에 대부분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죠. 그러면서 망가진 삶, 그리고 외로움, 그 다음에 후회, 고독, 해환 이런 부분을 다룬 본질적인 어떤 인간의 이 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만 자고 일어나면 이 고통이 덜할 거다 생각하지만 다음 날은 또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은 또 하루하루를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모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들을 사귀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말을 하는 장면보다 말을 하지 않는 장면, 주변의 자연과 배경 등을 통해서 수많은 숨은 이야기들, 인생에 관한 숨은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모질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신은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의 결과가 엄청난 대가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부분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운이 좋아서 타고난 운명이 좋아서 실수를 하고도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선량한데 한 번의 실수가 삶을 영혼을 다 파괴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타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어릴 때 사이좋게 지내던 리와 조카 패트릭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서민의 장례식에 삼촌한테 부부한테 평소 관계가 좋던 애를 맡기고자 했지만 삼촌 부부는 벌써 먼 다른 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말아야 되냐 하는 장면 속에서요, 한국에서 서민의 삶과 똑같은 모습들을 저는 느꼈는데요. 한국에도 없는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과연 이 전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 가까운 친척이라도 많지 않겠습니까? 자, 이 영화는 말도 많지 않고요, 표정과 해상과 이 배경 장면으로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슬프다, 그렇지만 또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저 이 영화를 며칠 전에 보고요, 마음이 굉장히 쓰라렸습니다. 요 근래 본 영화 중에서 제 이 마음을 가장 흔들어 놓은 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이 영화가 그렇게 관객들에게 다가오지 못했을 건데요. 이 영화 끝에 다시 또 혼자서 그 슬픈 외로운 삶을 견디러 갑니다. 영화에서 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혼자 사는 여자도 나오고 뭔가 좀 될까 했지만은 이 사람에게 그건 영화 속에나 가능하지 현실 속에서는 어떤 행운도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또다시 옛날 기억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형이 돌아간 뒤처리를 갖다가 하면서 조카와, 말 안 듣는 조카와 이 모든 것을 견뎌가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케이시 애플릭 좀 살면서 잡놈짓도 좀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케이시 애플릭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일종의 반성문을 쓰는 그런 연기를 한 게 아니었나, 정말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 배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분, 이 영화를 보면서요, 마음의 위안이나 세탁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보다는, 리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은가. 삶은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어떤 순간이 자기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선거에 한번 나갔다가 제 고향에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아서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죠. 또 저도 과거에 어떤 나쁜 기억이 있는 장소는 옛날에는 일부러 피해 다닌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망가져 보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지인들조차도 연락을 오지 않던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오래 견뎠고요. 또 몸이 아파져서 혹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자, 이 영화 스토리 좋고요. 그 다음에 편집도 아주 뛰어납니다. 각본도 좋고 배우들 연기도 좋고 전혀 오버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전혀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정말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한번 이런 영화를 보면서요, 영혼도 세탁할 필요 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